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65세의 한 어머니입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아들 내외는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전화 한 통, 축하 메시지 한 줄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가 며느리가 SNS에 올린 가족 여행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따지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어버린 그 한 상의 음식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 가족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본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건넨 걸까요?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이 어머니가 수년간 숨겨온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며 스스로 뺨까지 때렸을까요? 그리고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삶의 한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65번째 생일을 맞던 날, 날씨는 신기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은 노인의 마음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저 조용히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사람을 따스하게 만드는 그런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에 삽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매일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리며 너도 이제 늙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의 화분 몇 개는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몇 년간 제가 유일하게 잘 돌본 가족이었습니다. 이번 생일은 거창하게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자는 것도 아니었고 식당을 예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갈비찜을 하고 생크림 케이크 하나 사서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65세면 환갑 다음으로 중요한 생신인데 당연히 챙겨야죠.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건성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엄마 무릎이 안 좋으니 너희가 은평구로 와서 밥이나 한 끼 먹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알았어. 지혜한테 물어보고 서준이랑 서아도 데리고 갈지 정할게요.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 저는 동생 선희에게도 전화를 걸어 함께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생은 아주 반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 언니 나이의 생일은 우리 집안의 큰 경사인데 내가 어떻게 안 가겠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기뻤습니다. 원래는 이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봐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갈비 한 판을 샀습니다. 정육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자씨, 오늘 이렇게 많이 사가네. 집에 생일인 사람 있어요? 저는 웃으며 제가 65이에요. 애들 먹이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고, 정말 복도 많으시네. 우리 딸은 나 보러 오지도 않는데 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론 씁쓸했지만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갈비를 솥에 올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겨준 요리법대로 약한 불에 푹 구웠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3일 전부터
애들 오라고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라고 일깨워 주었을 겁니다. 저는 그가 결혼할 때 사주었던 외투를 꺼내 깨끗이 닦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연회색의 낡은 모직 외투는 이제 입기엔 조금 낡았고 단추도 헐거웠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차갑고 멀어져도 저는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그릇 8개를 놓았습니다. 저, 민준이, 지혜, 서준이, 서아, 동생 선이와 그 남편, 그리고 딸까지.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곤 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줄 분홍색 샤스커트와 서준이에게 줄 공룡 모양 트럭 장난감도 샀습니다. 모두 동네 문방구에서 몇천 원 주고 산 것이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6시 30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하나하나 식탁에 올렸습니다. 생크림 케이크에는 일부러 촉까지 꽂아 불을 밝혔습니다. 방 안은 부드러운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한 상 가득한 음식을 바라보며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흘러도 문은 잠잠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신호음 끝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신호음 한 번 없이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지런히 놓인 8개의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중앙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갈비찜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은 연극무대 같았습니다. 7시 정각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되면서도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시 20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음식을 반찬통에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하자 향긋한 냄새는 점차 사라지고 부엌마저 온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쓸쓸한 생일을 보낸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해 저는 혼자서 생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마음속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그들이 분명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 스토리를 열었습니다. 혹시 민준이의 소식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첫 화면에 뜬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배경은 이천의 한 온천 호텔. 김이 서린 노천탕 안에서 서준이는 민준이의 목에 올라타 동생 서아에게 물을 뿌리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탕가에 기대어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선이와 그녀의 딸도 한쪽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온천 여행을 준비해준 남편 고마워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바로 행복이지.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차가운 바람처럼 가슴 속으로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식어버린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이 저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는 그 이천 온천 사진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서준이는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서아는 음식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말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고 내 손주들인데 내 친동생인데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삶에 원래부터 나라는 사람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음식 봉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린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것처럼 냉장고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와 손가락이 잠시 굳었습니다. 부엌의 전구가 두어 번 깜박였습니다. 마치 이 차가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치 검은 천이 저를 계속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그는 분명 엄마 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곤란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겠죠. 지혜가 이미 다 예약해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말투를 압니다. 그에게는 그의 삶이 있고 그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오, 베란다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 씨, 안에 있어요? 옆집 왕,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기운을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왕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찹쌀떡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화도 다녀오면서 좀 사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안 좋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다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그녀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우리 딸도 5년째 나랑 생일 같이 안 보내요. 그 시댁에 꽉 잡혀서 살잖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바빠서 그럴 때도 있죠. 왕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선자 씨 며느리 지혜 씨 참 싹싹해 보이긴 하는데 수단이 좀 있는 것 같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단이요?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아줌마들끼리 온천 갔을 때 그 사람이 주도했거든. 친구한테 그러더라고. 시어머니는 너무 귀찮다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거지. 사실은 그 집에 가고 싶지도 않다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또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진짜 자기가 끓인 갈비찜을 좋아하는 줄 안다고. 사실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먹은 지 오래됐다고. 왕 아주머니는 가볍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마치 누군가 한 숟가락씩 파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3시간 동안 끓인 그 갈비찜도 결국 나 혼자만의 추억팔이였던 겁니다. 선자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왕 아주머니를 배웅하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그 갈비찜을 전부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물이 콸콸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무언가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어떤 명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원래부터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마음에 둔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 지혜의 게시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아래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 장소, 선택. 정말 잘했다. 온천 나도 가고 싶다. 지혜는 정말 가정을 잘 꾸리는 것 같아.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어느 것 하나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눈가에 조금 다른 사진 하나가 스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혜, 민준이, 서준이, 서아, 그리고 내 동생 선이. 선이는 지혜 옆에 서서 와인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표시된 시간은 어젯밤 6시 55분. 그때 저는
8인용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한 통 한 통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선희의 얼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꼭 오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 생일날 밤에 내 며느리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한 줄의 글을 썼습니다. 너 어제 지혜네랑 온천 갔었니? 저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지워버렸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할지 알았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가게 된 거야. 언니는 나이도 있고 온천은 안 맞을까봐 그랬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지혜의 편이 아닌 사람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제가 이불을 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원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3번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목소리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 친구네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가족 여행이라 저희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들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머님. 애들도 평소에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민준 씨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요. 다 같이 온천 가서 좀 쉬려고 했어요. 어머님 생신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일은 매년 있는 거잖아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녀는 이 말을 너무나 가볍게 했습니다. 마치 이번 한 번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 이번 한 번을 제대로 된 것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며 밤새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있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쉬어 있었습니다. 나 어제 너희 먹이려고 갈비찜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도 사러 일부러 나갔었어. 전화기 저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애들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요즘은 다들 태블릿만 보지. 장난감에는 벌써 흥미를 잃었어요. 저는 무언가에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어리석고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직도 손편지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늙은 할머니처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즐거웠으면 됐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널따만 이불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마음속 어딘가에서 실한 가닥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서준이의 학교 앞에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원래는 단골 젓갈 가게가 있는 옛날 시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길은 서준이의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막 학교 시간이 되어 파란색과 흰색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망아지처럼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서준이가 여동생 서아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깔깔거리며 달려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길 건너편 인도에 서서 몰래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에 한 남자가 전봇대 옆에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물 빠진 청바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야외에서 일한 사람처럼. 키는 크지 않았고 40살 전후로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교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좀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준이와 서아가 나오자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다가가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특히 서준이가 동생과 음료수를 두고 다투다가 손이 미끄러져 가방이 땅에 떨어지고 무릎을 찧었을 때 서준이가 아야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문지르자 그 남자의 얼굴은 순간 크게 변했습니다. 발은 조건반사처럼 반쯤 앞으로 내디뎠고 입까지 벌렸습니다. 마치 이름을 부르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결국 참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목을대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멀어진 후에도 그가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부모일까? 설마 유괴범은 아니겠지? 다음 날 오후, 저는 일부러 학교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같은 침묵으로. 셋째 날, 저는 아예 길모퉁이 음료 가게에 앉아 동과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그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한 방향을 좇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준이, 제가 10년간 손주라고 부른 그 아이. 어쩐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터무니없지만 지울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서준이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의 콧날은 오똑하고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으며 웃을 때 작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와 지혜에게는 그런 외모적 특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격세유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내 할아버지를 닮았나 보다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옆 얼굴을 보니 높은 이마와 입꼬리가 올라가는 곡선, 심지어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빛까지 서준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두피가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묻혀있던 구덩이를 파헤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얼굴과 그가 달려나가려던 반응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 맞은편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싼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가게는 작았고 테이블은 4개뿐이었습니다. 의자는 낡았고 공기 중에는 값싼 프림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를 골라 길 건너편을 주시하며 그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낮 12시 35분. 그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전봇대 아래에 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하는 척하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옆에 서서 누구 기다리세요? 제가 입을 열자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반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놀란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여기서 아이들을 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아세요?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서준이 할머니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지혜 씨랑 사귀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9년 전에요. 저희 거의 결혼할 뻔했어요. 그때 지혜 씨는 임신 2개월이었고요. 그때 저는 대전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프로포즈를 준비하던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제 전 재산 3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목걸이까지 가지고 갔죠. 반년 동안 찾았는데 친구들조차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사람 가족 사진을 봤어요. 서준이를 처음 본 순간 알았어요. 내 아들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화면은 한 컷 한 컷 넘어가며 마치 줄거리를 잊어버린 흑백 영화를 상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찻잔 표면에 떠있는 티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처럼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행복한 얼굴로 지혜를 감싸 안고 있었고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에 서서 지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너는 말랐는데 아이는 너를 닮아 태어났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웃음은 마치 남의 가마를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우가 그날 했던 말이 한마디 한마디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의 29살이었고 지혜와 대전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게를 빌리고 대출을 받아 장비를 사고 그녀에게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자 그는 프로포즈를 위해 다이아 반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돈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병원 기록도 찾아보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고향집까지 찾아갔어요. 부모님은 그녀가 서울로 일하러 갔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게를 접고 지금은 서울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밤낮 없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요. 서준이는 어떻게 찾았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지혜 씨가 서준이를 데리고 어떤 부모 참여 행사에 갔어요. 그 행사를 기자가 취재했나 봐요. 저는 그냥 날씨 보려고 지역 뉴스를 클릭했는데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딸려있는 사진에는 그녀가 서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순간 10초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SNS를 찾아 사진을 보기 시작했죠. 한 장, 한 장씩 그는 수백 장의 사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서준이의 얼굴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가정을 망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애가 아직 살아있고 잘 먹고 웃고 있는지. 그때 저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한때 서준이가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 후 빨리 아이를 낳아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산후조리 음식까지 제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체중이 적게 나가자 지혜는 조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긴장하며 아이를 안고 한의원을 찾아다니고 약초물에 목욕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튼튼해졌습니다. 저는 종종 웃으며 이 아이는 너랑 다르네. 지혜는 입이 무거운데 얘는 우는 소리도 적고 꼭 우리 집안을 닮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어느 나이가 되면 너무 많이 흘려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강태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타나서 양육권을 다투려는 건가요?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감히 그럴 수 없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저 아이가 알게 하고 싶어요. 자기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빠가 있다는 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를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그저 아이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사한지 알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자격이 없다는 말이 제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이 사기극에서 그는 피해자였고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는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았고 저는 1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서준이의 어릴 적 앨범을 한 권 한 권 꺼내 보았습니다. 첫 이가 빠진 날, 처음 넘어져 꿰맨 날, 처음으로 구구단을 외웠을 때 저는 특별히 운동화한 켤레를 사주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웃었지만 눈가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의 착한 손주, 진짜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그 다음 주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분풀이를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서준이가 정말 민준이의 아이가 아니라면 저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지혜가 정말 제 아들을 속였다면 저는 더욱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잘 압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가 섣불리 그에게 말하면 그의 첫 반응은 아내를 감싸는 것일 겁니다. 제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거나 누군가에게 이간질 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준이의 DNA였습니다. 그날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허리가 좋지 않으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한번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밥이나 한 끼 먹자고요. 민준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잊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옆에 있던 지혜가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거 좀 사갈까요? 어머님은 힘들게 준비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준이 먹이려고 국수나 좀 끓여주려고. 요즘 감기는 안 걸렸니? 목소리가 좀 쉰 것 같던데. 지혜는 체육 시간에 햇볕을 쬐어서 그런 거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 입구에 서서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시장에서 돼지 등뼈 2개, 배추 반 포기, 어묵 몇 개를 샀습니다. 가장 간단한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준이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할머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를 안았습니다.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거실에서 제가 사준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9,900원짜리 플라스틱 공룡 버스였습니다. 그는 즐겁게 놀며 동생과 누가 먼저 운전석에 앉을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저는 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서준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머리 좀 빗어줄게. 이따 밥 먹을 때 깔끔하게 먹어야지. 그는 얌전히 앉았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빗을 들고 이마에서부터 뒤로 천천히 빗어주었습니다. 동작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내 아빠도 이렇게 머리를 빗어줬어. 아빠도 어릴 때 머리카락이 뻣뻣해서 고슴도치 같았단다. 서준이는 웃으며 전 고슴도치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틈을 타 몰래 머리카락 세 가닥을 뽑아 앞치마 주머니에 지퍼백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다행히 동작이 빨랐습니다. 서준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서둘러 머리카락을 챙겼습니다.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은 손바닥에서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치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6시가 되자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준이는 뒤돌아보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닭다리 도시락 먹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바로 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에서 그 머리카락 몇 가닥을 꺼내 지퍼백에 잘 담았습니다. 미리 써둔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서준, 저는 이미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봐 두었습니다. 의사소견서 없이 비용과 샘플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머리카락 샘플을 가지고 강태우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도 자신의 샘플인 사용한 칫솔 1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룻밤 새잠을 못 잔 듯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검사기관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비닐봉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았습니다. 샘플 채취는 금방 끝났습니다. 직원은 우리에게 보고서는 7일 후에 찾으러 오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사 기관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좋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방금 어떤 비밀을 제출했는지 몰랐습니다. 강태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7일은 7년보다 길었습니다.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이미 희망은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이 어느 편에 섰는지 알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스스로에게 마무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전화벨이 2번 울리자 그녀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명랑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그날 너 지혜네랑 같이 이천에 갔었니?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 그날 갑자기 약속이 잡혔어. 마침 내가 시간이 돼서 그냥 따라갔지.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 안 한 게 아니라 지혜가 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온천이 안 맞을 거라고 하더라. 예전에 온천 냄새 맡고 어지러웠다고 무슨 유황 알레르기 있다고 하던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그 애보다 더 잘 알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언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좋은 뜻으로 그런 거야.
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생일날까지 나를 속이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온천에 간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언니.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이 전화를 빨리 끊고 싶다는 듯이. 이제 지혜는 며느리고 한 집안의 안주인이야. 민준이도 가정을 잃었고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가끔은 언니가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게 좋아.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가 지금 민준이 회계 관리도 해주고 사업도 도와주면서 애들까지 키우는 거 알잖아.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끔은 집안이 조용했으면 하는 거지. 언니가 자꾸 옛날 어른들 생각만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늙었으니 입 다물고 그들 집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니?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부인하지도 않잖아. 전화기 저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지혜가 밖에서 가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긴 해. 일부러 언니 험담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걔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언니가 가끔은 좀 강압적일 때가 있어서 다들 무슨 말을 하면 언니 기분 상하게 할까봐 무서워하잖아.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목소리를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 시절에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생활비에 보태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강압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는?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야? 그녀는 질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묻는 건 내가 내 편에 서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혼자 식탁에 앉아 너희를 밤새 기다리고 식은 밥을 한술 뜨면서도 괜찮다고 웃어야 했을 때 그게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하면 뭐가 달라지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끓는 점을 지난 물처럼 표면이 차가워진 듯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내가 언제 너를 해롭게 한 적 있니?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그의 편에 먼저 섰는데 너는 이 관계가 아직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전화기 저편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편인 척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책상 위로 미끄러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맞은편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아직 젊었습니다. 저와 선희는 팔짱을 끼고 시장 앞에서 서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가장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그녀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순진했습니다. 7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직접 검사 기관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직원이 밀봉된 봉투를 제게 건넸을 때 제 손은 순간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되게 할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저는 검사기관에서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뜨거운 물 한 잔을 따른 후에야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고서, 용지는 차가웠습니다. 빽빽하게 데이터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단 2줄만 보았습니다. 샘플 이서준과 샘플 B 이민준 사이의 친자관계 확률은 0%로 친자관계가 배제됨. 샘플 이서준과 샘플 C 강태호 사이의 친자관계 확률은 99.9%로 고도로 일치함. 저는 그 2줄의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진실이 종이 한 장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저는 마치 냉장고에 빠진 것처럼 추웠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앉아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샀습니다. 종이컵에 손을 대고 온기를 취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이 보고서를 민준이의 책상에 던지며 그를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10년 동안 속고 살면서도 보물처럼 여겼지. 온 가족 앞에서 이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녀를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무고합니다. 그는 지혜의 거짓말 아래 태어났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그는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제가 죽을 끓여 먹이고 밤새 안고 달래며 키운 아이입니다. 저는 종이 한 장으로 그의 세상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주도권은 제 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민준이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진정으로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혼자 한번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는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한테 소고기 묵국 한 그릇 끓여주고 싶어서. 너 혼자 온 지 오래됐잖아. 그는 몇 초 후에야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고기를 꺼내 해동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한솥 끓였습니다. 집안에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냄새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그가 정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아직 서류 가방을 메고 셔츠를 입은 채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외투를 벗겨주고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아무 일 없으세요? 그는 국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없어.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국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꿈에 옛날 친구가 나오더라. 그 친구 아들이 여자한테 큰돈을 사기당했대.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남자가 프로포즈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몇 년 후에 그 남자가 길에서 한 아이를 봤는데 자기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더래. 민준이는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요?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던 거야. 그 여자는 그때 유산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아이를 새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키웠던 거지.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뉴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도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가끔 인생이 그런 거지. 한순간에 진실이 평생 묻혀버리기도 하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꿈에 나와서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저는 일어나 그릇을 치우며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웠습니다. 서준이는 조산이었지? 기억나니? 그때 지혜가 한 달 일찍 나왔다고 했는데 너희는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했잖아. 속도가 정말 빠르긴 했어. 저는 그의 등이 살짝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던진 돌이 물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말없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가벼웠지만 마치 무거운 물음표 하나를 봉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분명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직접 말하길 그 일주일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제가 했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그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해 그와 지혜는 친구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미소가 예쁘고 말투가 상냥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매일 8시간씩 서서 일하고 손님들 머리도 감겨주고 여드름도 짜주느라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귄 지 3달도 안 되어 그녀가 갑자기 나 임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민준이는 멍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주 그렇게 무방비 상태였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너무나 슬프게 울었습니다. 집에는 말 못해. 만약 당신이 이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자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와 결혼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한 달 안에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집을 사지 못했고 제가 퇴직금을 꺼내 계약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지혜가 갑자기 매우 착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일 제게 국을 끓여주고 어깨를 주무르며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오면 그녀는 항상 웃으며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모든 걸 다 챙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정말 잘 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기간 동안 그녀의 효도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부인과에 간다고 보고했지만 한 번도 저를 동행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진료실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저를 너무 닮았을까봐, 제가 보면 너무 긴장할까봐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나중에 서준이를 낳던 날, 그녀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가 급하게 와서 가족에게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당시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나중에 퇴원해서는 그녀는 이전의 상냥함을 버리고 제가 서준이를 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거칠어요. 아기는 아주 예민해요. 서준이는 피부가 연해서 우리가 직접 빤옷만 입히는 게 좋아요. 아이가 다른 사람의 품에 너무 일찍 익숙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시 민준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휴가를 내고 혼자 몰래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고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구강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혜가 샤워하는 동안 서준이의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병원에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3일 동안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반복해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이미 금이가 다시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준과 이서준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보고서를 본 순간 그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병원 복도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온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100번이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물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거짓말은 충분히 오래 하면 자신마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10년을 믿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식사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지혜랑 서준이 서아 데리고 갈게요. 일요일 저녁, 저는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습니다. 닭백숙, 갈비찜, 생선찜, 채소볶음, 전부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식탁 양끝에 두 여자가 앉았습니다. 저와 그녀. 저는 조용히 국을 떴고, 지혜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살갑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채소 먹어야 키 크지. 서준아, 너 너무 말랐어. 할머니가 이 국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셨나 보다. 민준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시선을 그녀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아이들을 방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줘. 지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웃음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봐, 왜 그렇게 진지해?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은 조금 낡았습니다. 강태호의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30대 초반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윤곽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 알아? 지혜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잘 기억 안 나? 아마 피부 관리실 손님이었던 것 같아. 왜 그래? 확실해? 민준이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이 사람이랑 아무 관계도 없다고 확신해? 지혜는 고개를 숙여 웃더니 이내 얼굴을 굳히고 갑자기 민준이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거 알아.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내가 한쪽으로는 애들 키우고 다른 한쪽으로는 당신 사업 도와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감히 내 과거를 뒤지고 다녀? 그녀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속눈썹을 적셨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 옛날 남자친구였어. 하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임신하니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어. 그래서 내가 서울로 도망친 거야. 당신이 나를 구해줬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난 당신을 속인 적 없어. 아이는 당신 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어머님, 그녀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그 사람 찾아간 거죠?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저를 괴롭혔잖아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는 외부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녀는 갈수록 흥분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가면이 벗겨져 얼굴의 균열을 급히 가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와 서아가 언제인지 모르게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울어요? 지혜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괜찮아. 하지만 서준이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걸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버리고 간다고 또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저 착하게 굴게요. 정말 착하게 할게요. 저번처럼 그냥 가버린다고 하지 마세요.
저랑 동생이랑 너무 무서웠어요. 식탁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마치 서준이의 그 말 한마디에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한테 버리고 간다고 말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서준이와 서아를 붙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희 빨리 말해. 엄마는 너희를 버린다고 한 적 없어. 맞지? 서준아, 빨리 말해.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높았습니다. 서준이는 그녀에게 끌려가 휘청거렸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일부러 말한 거 아니에요. 서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혼내지 마세요. 엄마, 오빠 혼내지 마세요.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다그쳤습니다. 너희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 엄마를 가장 사랑하잖아. 너희 정말 내가 낳은 아이 맞아? 너희 나를 버리려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가 서준이와 서아를 그녀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서준이의 팔에는 붉은 자국까지 나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만에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네 화풀이 대상이 아니야. 네가 불쌍한 척하는 데 쓰는 도구도 아니라고. 지혜는 미친 듯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이들을 뺏어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야. 내가 눈물로 키웠다고.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만해.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제 곁에 웅크렸습니다. 서아는 제 옷자락을 꽉 잡았고 서준이는 제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계속 떨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민준이는 소파 테이블 아래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DNA 검사 보고서야. 그는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검사했어.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지혜는 마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내 자포자기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인정하길 바라는 거지? 말해줄게. 맞아. 서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 애를 임신한 건 사고였어. 그때 난 갈 곳도 없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수중에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갔어. 마침 너 같은 바보가 나타났는데 내가 당연히 잡아야지. 그때 내 엄마가 너 집 사주려고 했잖아. 너 그때 여자도 없었고 내가 너한테 아이 하나 주고 너는 나한테 집 하나 주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는 내가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한 담보였을 뿐이야. 내가 정말 너희 집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몇 년 동안 참았어. 착한 척, 효녀인 척, 현모양처인 척. 그런데 결과가 뭐야? 네가 DNA 검사를 해? 너희 가족은 다 죽어야 해. 저는 방 안에서 서준이와 서아의 귀를 막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서준이의 손은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울다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아도 엄마가 나 혼내는 거 싫어. 엄마가 나 버리는 거 싫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의해 텅 비어버린 듯 얇은 잿빛 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의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미친 듯이 계속 욕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줘. 서준이랑 서아는 내가 안 키울 거야.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건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야. 2주 후 법원은 이혼 협의를 판결했습니다. 과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간단하고 심지어 냉담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다투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앉아 낡은 청바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평소처럼 예쁘게 꾸미는 그녀답지 않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에는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인생의 모든 연기력이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두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십니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두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무감각했습니다. 지금 직업도 없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울 능력도 없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누구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들어와서 혼자 나갔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이 이혼 절차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기계가 출력한 명세서처럼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잘라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서아는 소파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서준이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내 아빠랑 엄마가 어른들의 일을 처리하는 걸 도와주러 갔었어. 괜찮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고개를 숙여 국어 숙제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혜는 조금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싸우고 울고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뉘우쳐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남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때 이 안정장치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정상적이고 체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줄 아이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 삶이 무너지자 그녀는 아이들마저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서준이가 글자를 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따라 쓰는 모습. 그 아이는 최근 말이 줄었습니다. 가끔 제가 밤중에 일어나면 그가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엄마가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며느리를 본 적 없는 것도 아니고 나쁜 남자를 본 적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처럼 아이를 도구로 담보로 여기는 여자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모성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상품으로 결혼을 묶어두는 자물쇠로 여겼습니다. 쓰고 나면 버리고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서아는 그네에 앉아 있었고 서준이는 옆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림자가 길게 잔디밭에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한 쌍의 날개처럼 강태우도 멀리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이들의 삼촌입니다. 저는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나타나 물통과 책가방을 사주고 농담을 하고
그리고 떠나야 할 때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뺏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민준이와 무언가를 다투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10년 전 도둑맞은 그 부성애를 되찾고 싶어 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먼저 태우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서아는 삼촌도 우리랑 같이 야시장에 갈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집은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마도 재건의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주전자 끓여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차를 받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차를 내려놓고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뭐 하는 거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짝소리가 나게 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몇 년 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이런 아들이 됐을까요? 그는 다시 한번 뺨을 때렸습니다.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집 살 돈도 주시고 우리 애들도 돌봐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 생신날 우리는 온천에가 있었으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0이 다 된 남자가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몸을 숙여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민준아. 엄마는 네가 잘못하는 걸 두려워한 적 없어. 엄마는 네가 잘못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적으로 여기는 게 두려웠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흐느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믿었어요. 제 가정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제 아내의 적도 아니고 제 가정의 장애물도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결혼한 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네가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야. 민준이는 온몸을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행복하면 집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조금 물러나고 참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혜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정한 가정은 속임수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이제야 드디어 알았어요.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계속 그녀 뒤에 숨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어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길을 잘못 들 수 있어. 하지만 돌아올 줄만 안다면 그게 좋은 자식이야. 우리는 그렇게 두 어른이 바닥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시원했고 집 밖에 개 짖는 소리도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모두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켜낸 것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그 후 몇 주 동안 집안은 정말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매일 퇴근 후 서준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제 장보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식사할 때 더 이상 휴대폰을 보지 않고 엄마, 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준이가 갑자기 제 방문 앞에 와서 베개를 안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엄마 나름의 문제가 있단다. 하지만 너는 기억해야 해.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야. 너에게는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촉촉했지만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그렇게 빨리 아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나아질 겁니다. 누군가 기꺼이 그의 곁에 있어 준다면 가정은 반드시 완벽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깨졌을 수도 있고 부서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기꺼이 그 조각들을 주어 천천히 다시 맞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일을 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정이 의심과 배신으로 찢어지고 아이가 어른들 사이에 갈등의 도구가 되었을 때 한 어머니가 수년간의 억울함을 묵묵히 견디며 끝까지 가정을 지켰을 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아들에게 다시 한번 잘할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을 혼자 삼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식어버린 식탁 앞에서 혼자 밤을 새워 기다렸다면 그래도 그들의 뒷수습을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부모이든 자식이든 혹은 가정 내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겪고 있는 분이든 모든 댓글을 저희는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만약 이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실제 삶의 경험과 반격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현실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굳건함은 허구가 아닙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